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종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들 오늘 이제 7월달 모의고사를 다들 보셨을 텐데, 뭐 일단 보셨으면 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난 6월달 평가원 시험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수월했다. 특히나 이제 주제 제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 6월달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글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지를 고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들을 느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듣긴 했는데, 하지만 이번 7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6월달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체감도 난이도는 조금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신에서의 어떤 이런 모의고사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신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또 영어 학습이 좀 부족했던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정도가 있겠고, 이제 그런 정도가 외부 변수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험의 어떤 내부적인 변수들은 6월에 비해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답률을 봐도 그렇게 뭐 대단히 높거나 이런 문제들은 6월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요번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 우리가 오늘 강의할 문제가 23번, 32번, 30번, 32번, 34번, 37번, 39번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설명할 건데, 제가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을 쭉 봤는데 34번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떤 두 개의 대립되는 쌍들을 비교하는 뭐 대조의 구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항 대립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글들의 구조였는데 그런 문제들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글들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게 옳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수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3번의 이제 주제 문제인데요. 이 글의 주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Natural Disaster, 그렇죠? 자연재해와 그리고 노화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이항 대립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노화의 문제라고 하는 사회들이 주로 다뤄야 되는 되게 중요한 두 개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번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문제의 역동성은 동력이랑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의 본질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들의 성격이 다르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여기까지 흐름을 봤을 때 그 뒤에 이어져야 될 거는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다를 거냐,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이 글이 뒤로 전개될 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여기 심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플러팅 앞에까지가 이제 노화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노화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정책 이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화라고 하는 건 일정하고 그리고 정해진 비율대로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견의 여지는 있겠죠. 노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결코 우리가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밑줄은 여기 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노화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화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비율 내지는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는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는 별로 어려움은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추럴 디제스터는 이거랑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음번의 내용은 어떨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잖아요. 예, 그런 숫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Natural Disaster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 일단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대변하는 것들은 어떤 영역보다는 다른 영역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책을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노화의 문제 같은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1년에 뭐 몇 년씩 더 늙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비하기 훨씬 더 쉬울 거고요. 반면에 네이트럴 GDS 같은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정책을 입안하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하고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게 믿을만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건 누구를 가르칠 거냐? 그쵸? 당연하게도 얘는 앞에 있었던 에이징을 가르치는 거죠. 그쵸? 이런 노화처럼 예측이 쉽게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거고요. 그쵸?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어떠냐? 예측 가능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에이징처럼 일정한 비율로 예측 가능성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문제 해결이 좀 그나마 손쉬운 편이다. 반면에 when problem이죠.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얘는 누구를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내추럴 디자스터가 가르치는 말이 되겠죠. 자연재해처럼 이렇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전 대비보다는 사후 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좀 빡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에 어떤 주제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은 바로 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얘네들은 성격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어가 되겠고요. 그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후로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자면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대처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함의하는 것들은 바로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부의 대처도 달라져야 된다. 그쵸? 아까 우리가 봤었던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얘네들의 기본적인 어떤 동력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반응에 대한 본질 결과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글의 주제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사실 30번 문제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트랑 슈드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원트 슈드 컴플리트라고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추럴 디자스터, 에이징 이런 이제 두 개의 성격을 대비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얘의 성격은 어떻고 또 얘의 성격은 어떤지 그 두 가지를 쭉 트래킹하면서 가다 보면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글 역시도 딱 그렇습니다. 사실 어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이런 내용의 분석이나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별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나는 디테일하게 읽는 것들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를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주제 문제처럼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뭐냐? 글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이라든지 글이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랑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처음에 보면 이 원트랑 슈드의 컴플리트의 결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의 자아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느낄 것이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문장을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지만 천만다행히도 얘는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투와 슈드의 컴플리트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두 가지 어떤 거래 관계에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현재의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옵션과 미래의 자아의 옵션을 우리가 얘네들에게 이득을 주는 두 가지 옵션 사이 일종의 거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원트는 뭐죠? 우리가 현재의 자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원트라고 하는 건 바로
현재 욕구랑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현재의 자아 이렇게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should 같은 경우는 뭐죠? 예. 우리가 미래의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너무 뭐가 하고 싶어는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내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당장의 욕구는 나의 지금 현재의 쾌락은 채워줄 수 있겠지만 미래의 나에게는 별로 도움은 되지 않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냐? 우리가 미래의 자아랑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면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냐? 이런 자아는 누구죠? 앞에 있는 미래의 자아겠죠. 그렇죠? 미래의 자아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데는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should 옵션으로부터 멀어지는. should 옵션은 뭐죠? 미래의 자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멀어진다. 이런 행동들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제 여기 1번 보기가 포함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자아랑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나는 미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자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은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should 옵션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나는 오늘만 산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래엔 관심이 없을 거니까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연구들을 쭉 보면 어떠냐? 사람들은 훨씬 더 인내심이 줄어든다고 되겠어요. 그렇죠? 어떠냐 하면 그들이 미래의 자아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현재에만 집중하게 되면 인내심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뒤에서 for example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미래에 있는 더 큰 보상,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작은 보상을 갖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선호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앞에 있는 impatient라는 단어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는 진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얘는 뭐 impatient는 당연한 얘기 되겠죠. 우리가 여기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삶을 바꿔주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로 예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작은 보상을 좋아한다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바꿔주는 건 뭐죠? 그들의 정체성이나 신념 이런 걸 바꿔주는 그런 사건들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삶을 바꿔주는 거니까 당연히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 사이에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삶을 바꿔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의 나랑 미래의 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3번을 답을 고른 학생들이 꽤 되긴 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바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앞으로 상당히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엔 이 사람이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이득을 포기하고요. 미래에 더 큰, 연기된 더 큰 이득을 forsake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즉각적인 이익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더 큰, 그리고 연기된 우리가 지연된 이득이라고 하는 shoul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의 어떤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를 겪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조바심을 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forsake라는 단어를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orsake라는 게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의 자와 미래의 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랑 계속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데 얘를 버리는데 원투도 버리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현재 욕심도 내려놓고 미래 욕심도 내려놓는다면 이거 뭐 득도한 스님 같은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프타임 우리가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까 분명히 3번 보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뭘 봤었냐?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보상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즉각적인 보상이 뭐였죠? 이게 원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원트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벤더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죠.
같은 문맥 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봐도 얘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그래서 abandon이 아니라 accept로 고쳐줘야 되겠고요. 또한 바로 뒷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되게 멀리 내다보는 결정이죠. 멀리 내다보는 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미래랑 조금 더 근접하다고 느끼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멀리 내다보는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죠? 얘죠. should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랑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하고 내가 미래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on the other hand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뭐죠?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결정이 아니라 가까이 보는 근시학적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랑 두 개가 대비되려면 그렇죠? 그렇게 돼도 얘는 abandon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3번, 4번, 5번 보기 같은 이 세 가지들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다 보면 우리가 4번이 가장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맥 내에서도 문장 내에서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뒷문장을 봐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을 봐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orsake라는 단어를 알면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겠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봤던 내추럴 디자스터 에이징의 두 가지 성격을 비교하는 거나 저기 나오는 원트랑 슈드의 성격을 비교하는 글이나 구성 자체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성들이 32번 문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시각과 청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지들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키워드는 지금 대놓고 보여줬고 그렇죠? 우리가 소리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이제 대놓고 보여준 건데 그러면 이 소리에 과연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할 것이냐가 이 글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누가 봐도 이 글에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각과 청각 이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청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빈칸의 뒷부분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청각에 관련돼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미 되게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23번 문제랑 거의 똑같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셨어도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는 시각적인 것에 그런 것보다 더 블랭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뭔지 모르고요. 뒤에 걸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소리에서의 어떤 끊김이라든지 소리에서의 어떤 우리가 결함이라든지 소리에서의 잡음을 상당히 싫어해요. 얘는 금방 알아차리고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덜 그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면 시각과 비교했을 때 청각이 조금 더 예민하고 그렇죠? 좀 더 민감하고 그다음에 결함을 더 싫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for example부터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들의 내용만 잘 따라가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약간 주사선이 있다거나 주사선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가 선이 이렇게 쭉 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짧은 시간에 얘를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디오는 당연히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각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금방 무시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되겠고요. 맞잖아. 우리가 비주얼 시그널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그쵸? 4K 대신 1080으로 나온다고 상당히 화질이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얘에 적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는 좀 민감성이 덜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함에 대해서 그냥 저냥 곁입니다. 그래 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죠. 그러나 우리가 소리의 잡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견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얘를 꺼버리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아까 봤지만 얘는 훨씬 더 민감하고 결함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쵸? 아까 얘기했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둔감한 편이고요. 그쵸? 우리가 결함이 있어도 그냥 저냥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보지. 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디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끊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참아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참아줄 수 없다. 그렇죠? 결함이 있으면 우리가 참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필름 메이킹의 어떤 측면보다도 우리가 보통 속으로 얘는 되게 좋은 거다. 괜찮다. 내지는 얘 좀 별론데? 이렇게 결정하는 건 바로 뭘 통해서라고요? 소리를 통해서라고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되게 민감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시각과 청각의 대비인데, 시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고요. 결함을 잘 버텨 우리가 용인해주는 반면에 청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고 결함을 잘 참아주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되는 걸 찾아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23번, 30번, 32번 문제가 전부 다 비슷한 성격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의 경우에는 시각보다 잘 참아주지 못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고르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소리의 문제, 소리의 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용납해주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태까지 강의했던 세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가지의 대비를 잘 따라가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4번 문제고요. 34번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마도 내용 자체가 뭔가 되게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34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이 글의 소재 이제 머더트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나무 이렇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트리 페어런츠. 우리가 부모, 나무의 부모들도요. 얘네들도 어떠냐? 그들의 어떤 자녀들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인간의 부모랑 비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부모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녀 나무를 어떻게 한다? 돌봐줍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할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이웃한 나무 중에서 이제 엄마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애들이 나의 자식이지? 이걸 일단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어떠냐, 되게 미묘한 우리가 되게 정교한 연결을 통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먹을 거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 용액이나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거죠. 흡사 이제 인간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돌봐주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일단 돌봐주는 방식, 이제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빈칸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얘가 되겠죠. 그늘. 그렇죠? 자, 그늘 같은 경우가요, 부모가 제공해주는 그늘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돌봄의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남을 돌봐주는 게 하나는 일단 우리가 먹을 거,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다? 바로 그늘이다라고 해서 지금 얘를 설명해 줍니다. 그늘. 근데 이 그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어떤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성장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밑줄은 여기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답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건 당연히 뭐 자녀를 돌보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이겠죠. 근데 그늘을 제공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게 성장을 제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걸 억제하는 것들이 과연 돌봄인가? 그럼 이게 과연 어떤 방식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그냥 쭉쭉하게 해주는 게 나무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여기를 보면 그늘이 없이요 완전히 태양빛이 노출되잖아요. 그럼 얘가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 얘네들이 한 세기나 두 세기 정도에 곧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억제하는 것들이 제약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늘이 없으면 얘네들이 금방 자라가지고 빠르게 자랄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요. 반면에 얘가요, 부모가 수세기,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모가 제공하는 그늘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래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늘이 없는 경우와, 그쵸? 그늘이 없는 경우,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그늘이 제공되는 경우, 그쵸? 여기에서는 얼마 못 가지만 얘는 오래 간다라고 해서 이 성장을 제약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빠르게 자라게 내버려 두게 되면 얘가 얼마 못 가니까 부모가 일단 어쨌든 억누르고 있다가 내실을 다지게 해준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당연히 우리가 그늘이 지게 되면 태양빛도 적고 당연히 우리가 광합성을 못하니까 당분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늘을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자녀 나무들의 성장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건 그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녀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건 일단 그늘은 성장을 제약하긴 하지만 되게 좋아요 쪽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한다면 뭔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쵸?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제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글을 보면 되게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늘은 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역할을 해요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엄마 나무가 제공하게 되는 그쵸? 삶의 느린 페이스. 아까 이 느린 페이스가 뭐죠? 여기에는 성장을 제약하는 거죠. 그쵸? 성장을 제약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만학생이 4번을 골랐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을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오히려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정반대가 되겠죠. 아마도 이쪽을 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늘이라는 게 돌봄의 어떤 이런 또 다른 방편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늘이 어쨌든 간에 돌봄의 방편이라고 하면 성장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아마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5번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이고요.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했었던 23번이나 30번이나 32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처음에 보면 이 첫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토지 사용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후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일단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게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쵸?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이 다 있게 마련인데 얘는 대놓고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 글이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을 둘 다 설명해 주는 게 맞겠죠. 그쵸? 일단 처음에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광합성을 활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뭘로 바꾸냐? 바로 탄수화물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광합성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A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in those condition입니다. 그쵸? 여기 일단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어야 되겠죠. 그쵸?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생물들이 일단 탄소를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장된 탄소를 일단 소비하고요. 얘를 다시 이 저장된 탄소를요. 대기 중에 내뿜습니다. 뭐로 내뿜냐 하면 바로 CO2, 이산화탄소로 내뿜습니다. 만약에 원래 생태계라는 게 숲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무에 저장된 탄소 중에 상당 부분은요. 우리가 나무를 태우는 걸 통해서 뭐로 바뀐다? CO2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문과가 됐던 이과가 됐던 과학을 잘하건 못하건 기본적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식물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그렇죠?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건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기후에 좋은 내용은 아닌 거고요. 인도주 컨디션이라는 거 봤을 때 일단 이 앞에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굿하고 배드 둘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A번의 상황 일단 나쁘다고 보습니다. 얘는 그냥 bad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주 컨디션에 해당하는 이 A번 앞에 위치한 문장도 당연히 bad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추가적인 탄소라고 하는 것들은요.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에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action like deforestion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동들인데 어떤 행동들이냐면 우리가 산림 벌채라든지 아니면 플로잉, 쟁기질이죠. 이런 쟁기질 같은 경우에도 토양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식물 공동체들을 상당히 교란시킵니다. 그쵸? 밑줄은 여기 쳐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deforestation에서 이미 느낌이 오시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결코 좋은 상황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쵸? 남아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광합성을 충분히 못하는 상태? 당연히 안 좋은 상태죠. 그렇죠? 여기 나온 이 상황은 뭐냐? 당연히 bad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in those condition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요 상황, 요 앞에 있는 상황도 나쁜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쵸? 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면 이러한 탄수화물들 같은 경우는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성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생태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강한 생태계 양이 당연히 뭐죠? 얘는 굿이 되겠죠. 좋은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대기 중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땡겨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이미 처음에 토지 사용의 변화가 기후에 그렇죠? 굿일 수도 있고 혹은 bad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쵸? 이렇게 됐죠. 일단 C에서는 굿으로 시작했고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B에서도 bad였고요. 그쵸? A번도 bad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indoors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요 A번 앞에요. 그쵸?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B가 A번보다 앞에 와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굳이 앞에 와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그 다음 거를 봐도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도즈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이러한 탄수화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 바로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탄수화물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C가 처음에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제 답을 풀어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글에 있는 지시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일단 C에 보면 도즈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탄수화물들,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앞에는 탄수화물 얘기가 언급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이 언급된 건 바로 여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C가 처음에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알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That extra carbon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우리가 여분의 탄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앞에는 탄소가 넘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 나올 거냐? 요거가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냥 탄소로만 찾으면 안 되고요. 여분의 탄소니까 남아도는 탄소를 찾아야 돼요. 남아도는 탄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문제가 어려운데 여기를 보시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 많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 이거 다 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끌어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땡겨오는 거. 그렇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분 내지 잉여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that extra carbon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죠. 그렇죠? C가 처음에 오고 얘는 도즈 레이트를 통해서 앞에 주어진 문단에는 탄수화물을 일단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C에 있는 이걸 통해서 여기에 있는 that extra carbon을 찾아주시면 C, B가 됐으니까 A번은 맨 마지막에 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A번 앞에 있는 인도즈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션 자체가 나쁜 거구나라는 거 생각하면 여기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본인들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문제는 아마 이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that extra carbon을 잘 못 찾고 그냥 카본으로만 찾게 되면 A번도 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본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찾아주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줄 거면 지시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거면 여기 나온 extra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9번 문제인데 39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다만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글들 같은 이제 글의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내재적 동기랑 외재적 동기랑 내재적 동기가 있을 때 내재적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 글에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보통 여태까지 출제했던 문제들은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두 가지만 나눠 설명하는데 얘는 외재적 동기를 두 가지로 또 쪼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답을 3번부터 해서 계속 헷갈릴 수 있는 소지는 되게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시면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강력한 덫이 없으면요. 우리가 도로에는 아주 작은 우리가 튀어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너를 원래대로 돌려보낼 수가 있고요. 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지지가 사라지게 되면 2월 달 정도 되면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결국에 뭐냐 내재적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기 중간에 however라고 하는 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재적 동기가 중요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면 될 거냐? 외재적 동기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충 그 정도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없어도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 이거를 만져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강력한 개인적인 동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내재적 동기가 없는 거죠. 얘는 외재적 동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가 없이 외재적 동기만으로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브라우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의식적인 선택이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냥 하죠. 이런 것들.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얘네들은 결국에 뭐냐? 그냥 외재적인 동기만 있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정도가 되겠죠. 그쵸? 여기는 전부 다 외재적에 해당합니다. 그쵸? 왜냐면 without이니까요. 그쵸?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 행동들을 관리해 줄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게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내가 마음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우리들은 이런 행동들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 과정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 그쵸? 우리가 외재적 유인이 없게 되면 이제 금방 안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패시브 인게이지먼트지 오너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외재적 동기로 움직일 수 있는데 걔는 한계가 있어요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외재적 동기의 이제 한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3번부터가 답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자, 우리가 외재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외재적으로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좀 더 나은 방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밑줄은 여기 쳐주셔야 되겠죠. 행동을 하도록 외부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얘는 뭐죠? 여기도 외재적 동기죠. 얘도 내재적 동기가 아닙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아요. 얘는 외재적 동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부에서 하는 대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외재적 동기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은 뭐냐? 친구를 가지는 거죠. 그쵸? 친구가 우리에게 이제 친구와 나랑 친한 친구 옆에서 뭔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쵸? 얘는 여기까지도 외재적 동기입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는 비건, 그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채식주의자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네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내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스터디 카페 한번 가볼래? 내지는 우리가 같이 운동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외재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번 보기까지는 계속해서 얘 외재적 동기라는 거죠. 그쵸? 친구가 너한테 하자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도 외재적 동기다. 따라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이제 외재적, 아예 그냥 우리가 외부의 어떤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고요. 요 외재적 동기에서 조금 더 그래도 나은 거는 뭐냐? 옆에서 친구가 도와주는 거.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번 보기 뒷문장까지 계속해서 외재적 동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답은 이제 그러니까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뒤에 있는 문장 5번 보기 뒤에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울림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냐? 외부에서 우리가 밀어 제치는 것보다는요, 바뀌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잖아요. 그쵸? 이게 뭐죠? 내재적 동기. 그쵸?
여기 내재적 동기랑 우리를 좀 더 연결되게끔 도와준다죠. 그쵸? 그러니까 외재적 요인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여기서부터가 여기도 내재적 동기의 얘기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도 3번, 4번, 5번 중에 되게 고민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일단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외재적 동기 대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글의 구성은 이루어져 있지만 보통 외재적 동기 그냥 얘만 얘기하고 내재적 동기로 끝 넘어가게 되는데 얘는 그 중에서 방식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나눠서 있는 친구가 살짝 도와주는 경우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고 내재적 동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죠.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이게 5번 보기 뒤에는 인터널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주시면 5번이 답일 수 있겠다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설명의 방식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내용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34번 문제 좀 비슷한 성격이 있죠.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돌봄을 제공한 또 다른 요인인데 얘가 성장을 억제한다는 게 성장 억제하는 게 돌보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얘도 외재적 동기 얘기한다면 바로 내재적 동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혼동을 조금 줄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뭐 오늘 우리가 강의했던 이게 설명드렸던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내추럴 디제스터랑 우리가 노화의 성격의 어떤 대비라든지 아니면 슈드와 원태의 대비라든지 아니면 시각과 청각적인 요인의 대비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이런 거라든지 내진 내재적 동기랑 외재적 동기라든지 이런 두 가지 개념들 계속 비교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격들을 이해하시고 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생각보다 좀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 글을 분석하시면서 읽어보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7월 달이 됐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6월 평가원이 됐던 9월 평가원이 됐던 수능을 제외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 실력을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너무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시는 건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수험의 관점에 봤을 때.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7월 달이 됐고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방학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잘 세우시고 요 방학들 얼마나 알차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올해 수험의 어떤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영어로 국한지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올해 봤던 문제들을 보면 평가원 문제, 6월 평가원 문제는 되게 어려웠고 그렇죠? 나머지 문제들은 좀 할만했어요. 물론 이제 5월달 시험은 3월달이면 좀 더 어렵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평가원 쪽과 그다음에 교육청 시험에 조금 이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사실 되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성적이 되게 왔다 갔다 거려요. 엄청나게 편차가 심한데 보통 이런 편차들을 그나마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문제들 있죠. 듣기라든지 아니면 주제적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올해 요번 시험 같은 경우 25번 문제 틀린 친구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시험의 난이도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맞춰주는 거. 실수 없이 맞춰주는 그런 연습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이번 시험 보셔도 알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내신 대비하는 영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잠깐의 공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에서 되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날까지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을 잘 명심하시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조언들을 잘 따라가시면 올해 한 해까지 수능까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